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탈출을 좀 모색하는 걸까요? 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도 이 저점 매수 심리, 여기에 또 대주주 요건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코스피는 오늘 장중 2,330선을 웃돌았고요. 또 코스닥도 820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대 상승 흐름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부터는 이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 화요일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됐던 내용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선, 오늘이 바로 이 D-Day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현황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이 방금 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시부터 뉴햄프셔의 딕스빌 노치부터 해서 현장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대선 투표의 이 진행 상황 정리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오늘은 배제를 하고요. 수혜주 관련 부분은 내일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또 다시 또 해드리는 걸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것보다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됐겠죠. 지금부터 현장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현장 투표도 현장 투표지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편 투표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1월 1일 기준으로 사전 현장 투표, 그다음에 이제 사전 우편 투표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 투표 한 인원이 지금 9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1일 기준이니까 지금 또 이틀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편 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사전 투표에 한 70%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 인원이 우편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편 투표 비율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변수가 지금 현재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딱 이 시간쯤 되겠네요. 그러면 현장 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윤곽은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워낙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경합주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합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현장 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투표는 아까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가 변수입니다. 지금 우편 투표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주별로 우편 투표와 관련된 방식이라든지 개표 기간이라든지 이게 좀 다 다르다는 거죠. 일단 예전에 한번 부시와 앨고어의 어찌 보면 홍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이벤트가 있었던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표하기 전부터 이제 이 우편 투표 자체를 먼저 개표를 하죠. 개표를 하고 또 다른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표들 지금까지도 개표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 투표 개표하면서 동시에 같이 개표하는 주도 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와 관련돼서 인정하는 부분도 각 주마다 다릅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투표 자체를 일단은 그러니까 딱 도착하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오늘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인만 찍히면 11월 3일 소인만 찍히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편 투표가 마무리되고 집계되는 거는 길으면 한 일주일까지도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부분은 오히려 주말이 지나서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불복 이슈도 있고 확실하게 좀 안개숲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편 투표가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키를 쥐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변수 때문에 이 당선자 확정까지도 좀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투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가장 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바로 이 문제겠죠. 트럼프가 되는지 바이든이 되는지 이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절대 전략에서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를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은 누구가 되느냐보다 누가 오히려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금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조금이라도 먼저 앞으로 선두를 나서면 바로 대선 승리를 이야기한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승리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뒤에 밀려버리면 만약 역전이 되면 불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불복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 대법원에서 지금 이 우편 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벌써 또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대선의 이 리스크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으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되건 어쨌든 저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현장 투표에서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편 투표까지 가가지고 뒤에 만약 역전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시나리오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장의 또 불확실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선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하원도 바뀝니다. 3분의 1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회가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상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속도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방향성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고요. 동일합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를 한다면 수성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바이든의 정책에 대한 재정 정책의 규모라든지 집행의 속도라든지 이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누가 되냐보다는 의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은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뭐 블루 웨이브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 장악하는 구조. 이 구조가 어찌 보면 시장에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 현재는 말이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변동성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블루 웨이브일 때 시장에 쏟아지는 돈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미국의 사회 갈등은 좀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총기 이 수입량이 판매량이 3배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총기 총알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주요 이제 명품 샵을 보면 지금 그 사진을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저 거의 철벽 수비를 해놨어요. 거의 그냥 가림막을 그냥 셔터만 내린 게 아니라 거기 아예 방호벽처럼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쪽의 극렬 지지자들이 또 이제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계층이건 간에. 근데 그 부분이 이 대선을 기폭제가 되어서 더 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뭐 백인과 인종 갈등이죠.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도 심화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잠재돼 있다가 이 대통령 선거가 결과에 관계없이 누가 되냐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또 표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인 갈등과 관련된 혹시 소요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가지나 저기 보이네요. 저렇게 지금 현재 거의 뭐 방호벽처럼 지금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 또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건데 다만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단계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에 뿌려지는 유동성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인 누가 되든 간에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서 문제가 커진다면 이를 봉합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많은 규모로 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의 리스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동성의 양은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참 절묘한 시기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 11월 FOMC 회의, 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나오는 FOMC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의 반응이 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 FOMC 회의 때 이야기를 드렸죠. 별게 없을 거다. 그건 실질적으로 별게 없었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연준이 어떤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이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9월 달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말했던 뭐 평균 물가제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한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물가 용인하는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그다음에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다면 저는 늦어도 내년 3월 빠르면 1월 정도가 될 건데요. 그때쯤 저는 제 생각에는 연준은 YCC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이 민주당 쪽의 승리, 그다음 바이든의 승리에 좀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준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11월 FOMC 회의에서 YCC에 대한 언급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YCC를 당장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할 거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만약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우리는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부분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저희가 좀 특집으로 내일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뭐 흐름이라든지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특집으로 내일부터 좀 준비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 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의 상황,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를 꼭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이제 달이 바뀌어서 11월이 됐습니다. 11월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지 뭐 중국 광군제 그리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정말 유명한 쇼핑 행사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방금 제가 또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쇼핑 행사들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쇼핑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관련된 소비 종목들 이제 좀 상승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점쳐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매년 이맘때쯤이 오면은 이제 쇼핑의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름신이 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돈기옥을 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돈의 원기옥을 모아서 쏜다라고 표현하는데 글로벌적으로 이 연말에 쇼핑 시즌이 되면은 소비가 정말 진작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지금 빨리 좀 시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지금 소비가 좀 위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빨리 소비 축제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마존의 지금 프라임데이가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하거든요. 그럼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잖아요. 네. 아마존이 이 프라임데이를 대비해서 지금 생산 관리나 배송 그 인력을 10만 명을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다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연말쯤 되면은 이 유통업, 뭐 제조업, 외식업, 숙박업 등이 이런 소비 시즌에 대비해서 실제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짚어볼까 하고요. 올해에는 근데 좀 실적이라든지 뭐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덜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올해는 온오프라인 좀 반응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온라인 쪽은 지금 뭐 소비가 엄청 잘 일어나고 있지만 오프라인 쪽에서의 이런 소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각계 뭐 소매업도 지금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지금 행사를 펼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사실 이건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게 다들 아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마지막 주,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 연휴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많이 안 날 거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항상 이맘때쯤 연말에 이제 그 미국인들이 그 마트에 막 모여가지고 그렇죠.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니까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진이 이제 찍혀가지고 항상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런 모습은 조금 연출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될까요?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에 보면 덜 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항상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소비 행사가 왔을 때 특징이 뭐 대형 마켓, 슈퍼마켓 뭐 이런 것 쪽의 소비는 늘질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연 수요는 안 하는 거죠. 네. 이연 수요는 안 하는 거고 정말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걸 좀 못 샀는데 세일 기간에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쇼핑 시즌 산다고 하니까요. 올해에도 좀 기대된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쇼핑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있고요. 중국의 또 관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유명한 쇼핑 행사들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이 행사별로 특징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주요국이라고 할까요? 이제 쇼핑 행사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올해가 정말 기대되는 좀 쇼핑 행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제 2015년부터 그 세일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래서 코세페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2015년에 메르스. 이것도 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또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이제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됐고 경제 성장률에 뭔가 좀 위험한 신호가 뜨니까 이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코세페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해서 뭐 참가 브랜드도 두세 배 늘렸고요. 그리고 세일 폭도 지금 늘려서 대규모로 늘렸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소비를 진작할 수 있게 좀 꾸며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지금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좀 더 중심을 둘 것 같고요. 자동차도 지금 세일을 합니다. 자동차도 이번에 세일을 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공시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고요. 일단 외국인의 관광객도 최근에 5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이전까지만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올해는 좀 어렵겠네요. 네, 이 올해는- 부분은 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올해는 살짝 외국인의 관광 유입 효과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확실히 그 코세페를 했을 때 그 소비가 증가가 되고 GDP도 역시 성장을 했던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코세페에서의 이제 경제적 효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코세페를 함으로써 일단 확실히 소비가 증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0.27%포인트 가량씩 오르더라라는 분야가 있고 또 GDP도 0.13%포인트씩은 좀 올라주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소비와 GDP가 다 올랐다라는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아래를 보시면 이제 올해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그 브랜드들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 코스페이를 통해서 소비도 진작이 되고 GDP 역시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넘어가 볼까요? 중국에서는 일단 11월 11일 이제 광군제가 정말 연중 최대의 쇼핑 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큰 지금 역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 쇼핑 시즌이고요. 이때 사실 중국은 이제 광군절 하루만 세일을 진행을 하거든요. 11월 12일 날만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연간 매출의 규모의 3분의 1이 그 하루에 다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1,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지금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눌려왔던 수요, 우리 팬텀업 수요라느냐 이게 지금 뭐 확실하게 크게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11월 11일 하루만 하기에는 뭔가 아쉽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늘렸습니다. 그럼 더 많아질 수 있죠. 네, 기간도 늘려서 사이트 마비도 좀 없애는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약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예약을 하고 먼저 산 사람들은 좀 먼저 세일가에 빨리 받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렸어요. 원래 하루만 했던 게 아니라 10월 27일 날 예약을 받고 11월 1일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지금 올해 기대되는 매출 효과가 크고요. 그래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계속 역대 그 매출 기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샤오미예요. 샤오미 같은 경우가 이제 광군제 11월 이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맨 위에 19분 58초, 그러니까 20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지금 10억 위안을 찍었거든요. 10억 위안의 매출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10억이면 우리나라 돈 따지면 1,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억의 매출을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찍었습니다. 샤오미는 이 광군제를 또 맞이해서 신제품 레드미라는 제품을 지금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샤오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항상 이제 광군제 때 기대되는 부분이 화장품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K뷰티 쪽의 화장품도 지금 이번 광군제 때 매출을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LG생활건강의 후가 지금 이게 11분 만에 매출 5억 위안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글로벌 상위 탑5에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판매가 주춤했다가 이제 광군제 때 작년에 60%에 달하는 이 매출 기록을 하루 만에 찍었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을 하자마자 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100개의 브랜드가 다 1억 위안의 매출을 다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연됐던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도 1분 만에 지금 1억 위안을 찍어가지고 나이키보다 더 앞서서 매출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확실히 조금 좀 이번에 매출이나 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의 쇼핑 행사이니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넷째 주, 넷째 주부터 크리스마스, 새해 시즌까지 이어지는 그 소비 축제인데, 그렇죠. 중간에 사이버 먼데이도 들어가고 다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은 재고, 떨이도 하고 싸게 팔았던 시즌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시즌 앞당겼습니다. 지금 아마존도 프라임데이를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금 1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세일된 판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지금 역대 최대 매출액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풍경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다 온라인으로 가겠죠. 네, 온라인 쪽에 지금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쇼핑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온라인 서치 회사에서 지금 발표한 게 있는데 올해 지금 규모가 오늘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작년에 33%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비가 이견됐던 부분이 있고 좀 억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 중에 10%는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한 사람들의 소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런 확실한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네, 그렇겠죠. 네. 좀 오프라인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을 또 개설하려고 그렇죠. 못 했던 가니까 분들이 줄을 예, 못 있었을 것 서니까.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연돼 있고 이 앞으로 연말쯤에 기대되는 그 소비 진작 효과들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을 또 대표해서 글로벌적으로 이 쇼핑 행사가 왔을 때 좀 기대가 되고 관련 있는 종목들 같이 추이 지켜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코스피,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해서 각국을 대표하는 이 쇼핑 행사들의 특징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경우 모두 다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까지도 살펴드렸는데요.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소비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은 어떻게 꾸려볼 수 있는지 관심 종목도 챙겨주시죠. 네. 저희가 좀 유통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뭐 평소에 소개를 좀 안 시켜드렸던 종목, 특히 이 쇼핑 시즌에 연말 쇼핑 시즌에 조금 더 맞는 종목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일단 삼성카드, 롯데하이마트, GS홈쇼핑,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렇게 저희가 4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삼성카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쇼핑 시즌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유통업체들을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소매업들. 의류 업체들 네.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들의 그때 결제는 다 카드로 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사실 현금 결제를 많이 안 하니까 온라인 쇼핑은 뭐 거의 대부분 카드로 하고 오프라인도 요즘에 거의 카드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쇼핑이 늘어나는 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카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많은 이제 금융주들이 이 저금리와 관련돼서 다 피해주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삼성카드란 이 카드사들도 금리가 높으면 이제 많은 이제 이 카드사들이 카드 원래 매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신판이라고 해서 신용 판매, 뭐 개인 신용 판매 아니면 뭐 법인 신용 판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드로 물건 사는 거, 일시불, 그다음 활부 이거거든요. 물론 그 비중도 있지만 사실 그거 못지않게 카드론에 대한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카드론, 예, 활부 리스 뭐 이런 거 이쪽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이 카드론의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하면 이게 좀 작으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좀 별로이긴 하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연체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대손 충당 비용이 감소돼요. 이 부분이 사실 카드사에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줄지만 그만큼 손실 나는 부분이 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에도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그리고 삼성카드가 여기 보시면 개인 심판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카드로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쪽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원래 기존의 강자인 신한은 크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근데 뭐 현대 같은 경우 현대 좀 올랐고 그럼 오히려 KB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 심판이.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를 하는데 일시불과 활부를 끊는 게 확실하게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점유율 관련 부분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리고 예전에는 카드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혜택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뭐 가입을 하면 혜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가입하는 것도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포인트도 많이 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카드사 뭐만 하면 포인트 없애고 뭔가 뭐 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예전만큼 카드를 뭐 카드 뭐 이 소위 말하면 하세요라고 하는 마케팅도 많이 없어요. 맞아, 옛날에 현금도 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맞죠. 어디 가면 뭐 마트에만 가면 뭐 다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판관비를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카드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면 카드사가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구나라는 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대부분 뭐 여기에 뭐 롯데카드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BC 카드까지 엮일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카드는 판은 짜진 것 같아요. 더 크게 여기서 변동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정적으로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들은 점진적으로 판관비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계속 카드사 수수료를 계속 이제 이 네. 깎고 있던 부분이죠. 요 부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깎을 만한 부분은 좀 없죠. 사실 이제 카드 이제 수수료 할인과 관련된 부분은 할 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그러니까 금융주들의 이 수익률을 나타내는 6개월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좀 잘 갔습니다. 특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중금리 상승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그에 반해서 보신 것처럼 삼성카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주 섹터 내에서 삼성카드 나중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차트가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금융주를 내가 사고는 싶은데 이미 은행주는 한번 쏴버려서 내가 지금 사기가 좀 버겁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카드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롯데하이마트 볼 텐데요. 롯데하이마트가 이제 가전제품, 가전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그렇죠. 와 있어가지고 사실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업종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름에 장마가 길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이 안 팔렸잖아요. 네, 진짜 에어컨이 20%대 밑으로 이제 판매량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해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안 좋은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추석을 즈음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통업체에 대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이라고 할까요?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롯데하이마트가 지금 구조조정을 계속 이제 하고 네.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롯데하이마트가 국내에서 이제 가전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판매량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점유율 자체가 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안 좋긴 했지만 근데 또 앞으로 성장성은 또 성장성이라고 할까?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롯데하이마트가 전략을 좀 대형 가전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좀 판매를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 전략은 좋은 게 같은 게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싸고 소형 가전들은 사실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맞아요.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것들은 가격이 싼 냉장고들은 인터넷 주문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냉장고 중에도 우리가 흔히 하는 시그니처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시그니처 LG 시그니처인가요? 네. 그런 것이 좀 비싼 것들은 대부분 어쨌든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좀 비쌀수록 네. 금액이 비쌀수록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좀 덜하는 것 같긴 해요. 설치. 그렇죠. 설치도 그렇고. 네, 설치 기사님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온라인 쇼핑이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서비스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롯데하이마트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시장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설치 이야기를 하시면 혹시라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나 온라인 사도 다 설치 기사분들 다 오고 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최저가로 사는 것 중에 설치가 수도권만 되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만약에 외부로 가면 설치비가 훨씬 따로. 더 비싸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쪽이 강점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지점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자신 있다. 이쪽 영업망을 좀 펼쳐보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지금 롯데하이마트거든요. 네. 1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하지만 그래프 부분이 살짝 꺾였죠.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전제품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좀 이제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영업 마진도 지금 많이 높였고요.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다는 지금 평이 많고요. 그 다음 그래프도 하나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이 프리미엄 이제 그 가전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 생활을 네. 많이 하시면서 최근에 가전 교체를 하려는 수요가 또 지금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가전 제품에 대한 이제 할인율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롯데하이마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리미엄 가전 라인을 조금 증가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좀 주요할 것 같은 게 월 판매량도 보시면 최근에 좀 주춤했던 것들이 다시 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쪽 대형 설치라는 부분에서의 또 서비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들의 프리미엄 라인을 봤을 때 롯데하이마트가 좀 1위의 자리만 잘 지킨다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도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점수는 저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GS 홈쇼핑 보겠습니다. 홈쇼핑 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산업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소비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소비를 하면 이게 100만 원의 안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채널을 좀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패턴이 이제 이커머스 시장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홈쇼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물건을 사려고 홈쇼핑을 편성표를 막 보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기다렸다가, 예, 네. 기다렸다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죠. 그 없고 대부분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홈쇼핑에서 좀 인기가 있는 라인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만 원 미만의 종목들, 아니 종목이라는 직업병이네. 네. 예, 제품들. 그래서 한 3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 이런 제품들이 예전에는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인스타나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렇죠. 라이브 쇼핑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식으로- 쇼핑을 대적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자꾸만 이쪽으로 좀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직콕 쪽이 어쨌든 증가를 하면서 뭐 TV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 TV를 보다 보면 채널을 돌리면 결국은 거기 있죠. 중간중간에 네. 끼어 있잖아요. 예, 끼어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GS 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 이 섹터 종목들이 이제는 성숙기를 이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완만하게 성장세는 이제 꺾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맞아요. 예, 추가적으로 돈을 더 드릴 거는 없는데 그런데 계속 이제 수익은 어쨌든 쌓이고 있으니까 현금이 굉장히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고요. 판관비가 지금 계속 낮춰집니다. 구조조정도 많이 되고 그럼 계속 나가다 보니까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순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 GS 홈쇼핑에 현재까지 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GS 홈쇼핑의 지금 시총이 9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현금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배당 매력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배당을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4%가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5%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배당 매력도 또 지금 시기에 또 배당주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이 유통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면 뭐 GS 홈쇼핑 정도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좀 꺾인 산업이기 때문에 전 점수를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면은 무조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이제 LG생활건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많이 지금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전만큼의 지금 인지도나 브랜드 그렇죠.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좀 우려감이 큰데요. 근데 그 중에서 LG생활건강이 가장 회복이 빠르고 그 가장 확고한 브랜드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광군제에서 진짜 빠르게 지금 이제 매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바로 다음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11분, 그러니까 14분도 안 된 11분 만에 지금 5억 위안을 팔아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탑5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다음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5억 위안 클럽이라고 이제 이번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5억 위안을 팔았던 화장품 브랜드 5개를 지금 중국 사이트에서 꼽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LG생활건강이 있잖아요. 후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랑콤이라든지 뭐 다른 로레알, 뭐 시세이도, 뭐 에스티로더와 같이 지금 글로벌 탑5 브랜드에 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금 입지는 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고 지금 올해 그래서 이 덕분에 매출이 지금 회복이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면세점 매출이 지금 살짝
꺾이고 있죠. 그래프가 모양이 꺾이고 있죠. 턴을 하는 따이공들이 따이공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지금 광군제의 시즌에 맞춰서 그래도 아름아름 와가지고 지금 면세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LG생활건강이 지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음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영업 레버리지도 지금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표도 보시면 지금 매출 기여도는 물론 당연히 화장품 쪽이 더 큰데요. 근데 생활용품은 우리가 쓰는 화장품 피지오겔 쪽도 생활용품에 끼고요. 그리고 다른 바디워시 같은 거 다 끼는데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셨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그다음에 탄산수 같은 것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의 마진도 잘 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영업 기여도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동안에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코세페의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빠르게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가장 확고하고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8점 종목이 2종목 나왔고 9점 종목이 2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9점으로 동점을 기록한 종목 중에서 오늘의 탑픽 종목 꼽아 주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저는 삼성카드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카드를 제가 여기서 많은 섹터 중에 넘버원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금융주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카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3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7,0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핑 시즌입니다. 이럴 때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챙겨볼까 이 관심 종목들을 알아봤죠. 여기서 탑픽으로 꼽힌 종목은 바로 삼성카드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잡아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지금 일단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끝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기운내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